안녕하세요. 아픈 가정사를 가슴에 품고 사는 40대 중반 남자입니다. 저희 가족 중엔 아주 혹독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저희 형수님입니다. 인생은 누구에게든 친절하지도 호락호락하지도 않다지만 유독 형수님에겐 인생이 잔인하게 굴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형수님은 가족 모두의 가슴 속에 아주 아픈 사연으로 남게 되었어요. 저는 그런 형수님을 추억하며 가족 대표로 속죄하는 마음을 담아보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연을 시작하자면 형수님 이야기에 앞서 저희 어머니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닌 본디 좋은 분이셨습니다. 어머닌 직장을 다니던 아버지를 내조하며 저와 형을 다정하게 키워주셨어요. 부모님은 서로를 존중하셨고 저와 형은 그런 부모님을 잘 따랐죠. 그러다 제가 고1이고 형이 대학교 1학년이던 해 저희 집엔 커다란 변화가 생겼어요. 그건 바로 갑자기 크게 신병을 앓다 생명의 고비까지 드나든 어머니가 결국 내린 굿을 받은 후 무당이 되셨다는 겁니다. 아버지도 형도 그런 어머니가 새 삶에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왔어요. 하지만 어렸던 전 부끄럽게도 처음엔 어머니를 좀 창피하게 생각했죠. 그런데 어느 날은 형이 야단을 치더라고요. 어머니가 무당이라고 해서 네 어머니가 아닌 게 돼? 세상 사람들이 다 어머니를 무시해도 우리만은 응원해드려야지. 상도야, 형 말 명심해. 잘못한 거 하나 없는 어머니를 창피하는 게 너 스스로를 정말로 창피하게 만드는 일인 거야. 나약했던 저와 달리 형은 참 선하고 내면이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형 덕에 저도 차츰 무당이라는 어머니의 새 인생을 덤덤히 받아들일 수 있었죠. 그렇게 원래부터 착하고 의젓한 데다 저보다 훨씬 좋은 대학을 나와 좋은 직장에 취업했던 형을 어머닌 무척 아끼고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그런데 형이 31살이 됐던 해 집에 형수님을 처음 인사시키며 집안에 불화가 생기기 시작하더군요. 우리 은주 예쁘죠? 은주는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착하고 마음 따뜻한 사람이에요. 처음 형수님을 봤을 때 저희 형과 잘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출나게 예쁜 건 아니었지만 형수님은 자신의 말투처럼 얼굴도 부드럽고 고운 분이셨어요. 말투도 조용조용하고 말 한마디를 해도 참 신중한 분이기도 하셨죠. 그런데 인사를 왔던 형수님이 돌아간 후 어머니가 갑자기 거세게 반대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엄만 반대다. 세상에 여자가 얼마나 많은데 너 꼭 그 애랑 결혼해야겠니? 은주가 왜 마음에 안 드세요? 네, 저는 꼭 은주랑 결혼해야겠어요. 제 인생에 은주 말고 다른 여자는 생각할 수도 없다고요. 대체 왜 그러세요? 그냥 걘 부모님도 두 분 다 고등학생 때 일찍 여의고 형제도 없는 고아라며. 거기다가 직장도 너에 비해 한참 떨어진다는데 네가 너무 아깝잖아. 고작 그런 이유로 반대하신다고요? 어머니, 어머니 원래 사랑 그런 걸로 판단하는 분 아니시잖아요. 무엇보다 전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은주 포기할 생각 전혀 없어요. 오히려 그런 환경에서도 이렇게 착하게 자라준 게 더 대단한 거 아닌가요? 우린 어머니의 반대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입을 꾹 다물고선 계속해서 형수님을 반대하셨어요.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뒤 부모님의 집으로 형수님 혼자서 찾아오셨더군요. 어? 형도 없이 혼자 여길 찾아오신 거예요? 원래 저와 형은 서울로 상경해서 부모님과 따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이직 준비 중이었던 전 한동안 머리도 식힐 겸 부모님 집에 내려가 있었어요. 저는 놀란 마음으로 우선 형수님을 부모님께 안내했습니다. 이렇게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사실 제가 첫인사 드린 날 뒤로 상원 씨가 결혼에 대한 말을 자꾸 얼버무리더라고요. 상원 씨는 저한테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캐물어서 어머님이 절 반대하시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
용기 내서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뭐, 아가씨 혼자 내 마음을 돌려라도 보겠다고? 그냥 제가 상원 씨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어머님, 제가 비록 가족도 돈도 없고 직업도 별로지만 상원 씨를 좋아하는 마음만큼은 진심이에요. 상원 씨는 외롭게 살던 제게 전부나 다름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상원 씨를 위해 제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 이런 제 마음 한 번만 믿고 이 결혼 허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휴, 내가 솔직히 말할게. 아가씨가 고아인 거, 직업 별로인 거, 다 핑계야. 사실 우리 신령님이 아가씨랑 우리 상원인 절대 결혼해서는 안 되는 팔자래. 아가씨랑 결혼하면 우리 상원이 신세 단단히 망치게 될 거라네. 그래서 내가 반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우리 아들 위한다면 아가씨가 알아서 정리하고 물러나. 어머니의 말에 아버지와 전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런 우리보다 훨씬 큰 충격을 받은 형수님은 결국 아무 말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며 돌아갔죠. 그리고 이틀 뒤 이번엔 형이 찾아와 어머니께 소리를 지르더군요. 어머니, 어떻게 그 마음 여린 사람한테 그런 잔인한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의지할 곳 하나 없는 은주한텐 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은주가 제 신세를 망칠 거라고요? 무작정 저한테 헤어지자고 하는 은주를 제가 어떤 심정으로 붙잡았는지 아세요? 그렇게 무릎까지 꿇고 매달려 들은 대답에서 어머니 이름이 나오는데 저 정말 억장이 무너졌어요. 내가 괜히 그런 말을 했겠니? 정말이다. 우리 신령님이 너랑 걔가 결혼하면 듣기 싫어요. 어머니, 전 살면서 어머니 진심으로 존중하고 응원했어요. 그럼 어머니도 제 결정을 믿고 저를 응원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제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그런 잔인한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저요, 무조건 은주랑 결혼할 거예요. 어머니가 반대하셔도 소용없어요. 은주 없는 삶은 살아도 저에겐 아무 의미가 없다고요. 가족들 모두 그런 형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항상 얌전하고 착하기만 했던 형의 그런 모습은 난생 처음 봤으니까요. 결국 어머니는 형의 고집에 못 이겨 결혼을 허락하셨어요. 형은 자신을 밀어내려는 형수님을 찾아가 회사도 나가지 않고 몇 날 며칠을 매달려 겨우 형수님을 붙잡았다고 했죠. 이후 착한 형수님은 고맙게도 저희 어머니께 먼저 다가오려고 하더군요. 하지만 형의 결혼 후에도 어머니는 여전히 형수님에게 냉랭하게 구시더군요. 예, 넌 어떻게 된 애가 과일 하나를 제대로 못 깎니? 정말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혼자 살 때 과일을 잘 안 깎아 먹어봐서요. 가르쳐 주시면 열심히 배울게요. 이게 뭐야? 목도를 네가 직접 떴다고? 이걸 선물이라고 가져온 거야? 마음에 안 드세요? 제가 취미가 뜨개질이라 어머님, 아버님 드리고 싶어서 일부러 떠온 건데요. 남들은 며느리가 백화점 명품 스카프니 옷이니 사다 준다는데 넌 고작 이런 손뜨개 목도리로 생색을 내려고 하니? 아, 이딴 건 줘도 안 가지겠다. 넌 어떻게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 당신 그만 좀 해. 당신이 이렇게 구박해도 예쁨 받고 싶다고 번번이 찾아와주는 새아가가 얼마나 예뻐. 그리고 이렇게 정성 들어간 선물 해주는 며느리가 흔한 줄 알아? 아가야, 네 시애미 말 신경 쓰지 마라. 목도리가 너무 예쁘구나. 아주 잘 쓰마. 형수님은 정말 좋은 분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아무리 구박해도 형과 함께 부모님 댁을 찾아오며 잘하려고 노력하셨죠. 심지어 형수님은 시동생인 저까지 살뜰히 챙겨주셨어요. 형에게 듣기로 어머니를 보지 않고 살아도 된다는 형의 말에 형수님은 오히려 형을 나무랐다고 하더라고요. 이 형수 말이 다른 사람 말을 들은 것도 아니고 어머니 자신이 무당인데 자식에 관한 그런 계시를 받았으니 자기가 얼마나 미웠겠냐고 하더라. 물론 자기도 사람인지라 서운하긴 하지만 그런 우리 어머니 마음에 들 때까지 노력하고 싶대. 그런 천사 같은 사람 마음을 왜 몰라주고
어머니 계속 그러시는지 정말 너무 답답하다. 형과 저, 그리고 아버지가 만류를 하고 화돈했지만 어머니의 태도는 일관적이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았기에 형이 결혼한 지 3년 뒤 제가 아내와 결혼을 결심했을 때 솔직히 걱정이 많았어요. 어머니가 제 아내 될 사람에게까지 그러실까 봐서요. 그런데 어머니는 제 아내에겐 굉장히 좋은 시어머니의 모습을 보이시더라고요. 아유, 시댁에 와서 무슨 집안일을 하니? 남의 집 귀한 딸 손에 물 묻히면 신령님이 나무라신다. 가서 앉아 있어. 제게 형수님의 이야기를 미리 들었던 나는 그런 어머니 행동에 오히려 당황스러워했어요. 그도 그럴 게 어머니 행동은 형수님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거든요. 누가 봐도 확실한 차별이었으니까요. 어머니가 아내에게 잘해줄수록 저와 아내는 미안한 마음에 형수님께 더 잘해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님, 형님이 저렇게 일하시는데 아랫사람인 제가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형님, 주세요. 나머진 제가 할게요. 형수님, 죄송해요. 저의 어머니 행동 때문에 많이 서운하시죠? 저희가 저희 어머니 목만큼 형수님께 더 잘할게요. 이거 저랑 집사람이 형수님 드리려고 산 화장품이에요. 형수님 피부 예민해서 아무거나 못 쓰신다면서요? 그래서 집사람이 백화점 가서 정말 많이 물어물어 사온 거예요. 형수님은 그런 우리에게 고마워했지만 어머니께 받은 상처는 여전한 것 같았습니다. 저와 아내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아이를 가졌고 결혼한 이듬해 큰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그때 또 아이 문제로 어머니는 형수님을 차별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예뻐라 우리 손주. 큰애 넌 결혼한 지 4년이 되도록 여태 뭘 했니? 작은애 결혼하자마자 떡두꺼비 같은 손주를 낳아왔는데 역시 널 우리 상원이랑 결혼시켰으면 안 됐어. 큰애 넌 애초에 가족 복이 없는 애야. 그러니까 여태 애도 못 갔지. 정말 너무하세요 어머님. 안 그래도 아이 문제로 저희가 속상해하는 거 아시면서 어떻게 그렇게 저한테 상처가 되는 말을 하세요. 그동안 저 어머니께 잘하려고 정말 많이 노력했어요. 근데 이젠 정말 어머니께 어떻게 더 잘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럴 마음도 들지 않고요. 어머니, 이건 도가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일찍이 부모님을 잃은 사람한테, 아이가 안 생겨서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가족 복이 없다는 잔인한 말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동안 저요, 어머니한테 너무 화나는 거 집사람 만류 때문에 겨우 참았던 거예요. 근데 이젠 집사람이 여기 오자고 해도 제가 못 참겠어요. 저 이제 여기 안 옵니다. 집사람하고 둘이서만 행복하게 살 거예요. 결국 그 일로 형수님은 서름이 크게 터지셨습니다. 형 또한 어머니께 불같이 화를 내며 형수님을 데리고 돌아가 버렸죠. 아버진 혀를 차며 결국 이 사달을 냈다고 어머니를 탓하셨고요. 저와 아내 또한 한숨을 푹 쉬며 이건 아닌 것 같다고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더욱 표독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나야말로 답답하다. 내가 이 정도로 구박했으면 알아서 떨어져 나가야 하는 거 아니냐? 아무리 걔가 우리 상원일 좋아해도 시댁이 싫으면 남편 얼굴도 결국 쳐다보기 싫은 법이라잖아. 근데 왜 큰애젠 도망도 안 가고 꿋꿋이 저렇게 버티는 게야? 어머니, 그럼 그동안 형수님을 쫓아내고 싶어서 그렇게 더 구박을 하셨던 거예요? 형하고 형수님 결혼하고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럼 된 거지. 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형수님을 계속 못 쫓아내서 안달이신 거예요? 형수님도 비록 돌아가시긴 했지만 한 부모님의 소중한 자식이에요. 형 귀한 줄 알면 형수님도 귀한 줄 아셔야죠. 어머님 그동안 형수님을 쫓아내고 싶어서 더욱 못되게 구박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 어머니의 말을 듣는데 큰 실망감이 밀려오더라고요. 어머니가 저렇게 이기적인 분이었나 싶었죠. 그 모습을 보고 아내 또한 같은 며느리로서 어머니께 실망감을 느낀 것 같았어요. 그렇게 그날 우리 가족은 모두 어머니께 큰 실망을 했고 형은 자신의 선언대로 형수님과 함께 더 이상
어머니를 보지 않고 살겠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그로부터 며칠 뒤 형은 어머니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의 곁을 영영 떠나버렸죠. 자차를 몰고 야근 후 퇴근하던 길에 그만 빗물에 차가 미끄러져 버린 거예요. 다행히 다른 피해자는 없었지만 형은 가로수를 크게 들이받고 현장에서 그대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이고, 상원이 이거사. 내가 뭐라고 했니? 어? 이 엄마가 절대 쟤랑은 결혼해서는 안 된다고 했지. 이 애미 말을 그렇게 안 듣고 저 기집애 편만 들더니 부모 가슴에 이런 대못을 박았구나. 신령님, 참으로 너무하십니다. 제가 우리 아들 좀 잘 봐주십사.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데 기어코 제 아들을 이렇게 데려가시다니요. 형을 너무도 아꼈던 어머니는 장례식장이 떠나가라 오열하셨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마구 내리치셨고 차라리 날 데려가라며 스스로 머리를 마구 내려치기도 하셨어요. 또한 어머니는 충격과 상실감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던 형수님에게 모든 원망을 돌리기도 하셨죠. 넌 뭘 잘했다고 거기 앉아서 질질 짜고 있냐? 어? 내가 너 결혼 전에 부탁했지? 우리 아들을 위한다면 네가 먼저 물러서라고. 근데 기어코 우리 아들이랑 결혼해서 이 사단을 만들어 놓고 네가 뭔데 우리 아들 장례식장에 와서 울고 있어? 넌 그럴 자격도 없어. 이 내 아들 잡아먹은 기집애야. 당신 그만 좀 해. 당신이 상원이 신세를 망칠 거라고 했지. 언제 상원이가 목숨을 잃을 거라고 했어? 그리고 헤어지자고 하고 떠난 큰애를 기어코 가서 잡아온 건 상원이야. 그럼 탓하려거든 차라리 상원이 저 애를 탓해야지. 큰애야, 미안하다. 네 시애미가 지금 자식 잃은 슬픔에 제정신이 아니야. 맞아요, 어머니. 우리가 슬픈 만큼 남편 잃은 형수님은 얼마나 슬프시겠어요. 형수님도 우리 가족인데 형수님 마음도 헤아려 주셔야죠. 형수님, 저희 아내랑 잠깐이라도 들어가 계세요. 여보, 나 조문객들 맞이해야 하니까 우리 형수님 좀 부탁해. 다행히 장인 장모님께서 태어난 지 몇 달 안 된 저희 아들을 잠시 봐주셨기에 저와 아내는 부모님과 형수님을 돌볼 수 있었습니다. 저와 아버지는 어머니의 슬픔에 깊이 공감할지언정 형수님에게 모든 원망을 돌리는 일은 두고 볼 수 없겠더군요. 게다가 차라리 왜 모든 내 탓을 하냐며 형수님이 화라도 내면 좋았으련만 형수님은 한마디 대꾸도 없이 그저 눈물만 흘리셨어요. 그 모습이 어찌나 안쓰러웠던지 장례식이 끝나고 난 뒤에도 자꾸만 형수님이 마음에 걸리더라고요. 여보, 나 아무래도 형수님께 좀 가봐야겠어. 형수님한텐 부모님도 안 계신데 혼자서 얼마나 힘드시겠어. 나도 안 그래도 형님이 너무 걱정됐었어. 같이 가보자. 저와 아내는 크게 상심한 부모님을 보살피느라 며칠간 부모님 댁에 머물렀습니다. 그 후 서울에 올라온 우린 처가로 아이를 찾으러 가기 전 형수님 댁부터 들렀어요. 장례가 끝난 다음 날 연락을 드리긴 했었지만 그래도 혼자 남은 형수님이 너무 걱정됐거든요. 그리고 그 집에 도착한 우린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죠. 형수님 집에 찾아가 보니 그 집에서 웬 사람 셋이 막 나오고 있더군요. 말을 들어보니 그들 중 가장 나이든 아주머니인 부동산 중개인인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의아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저흰 이 집 사는 사람 가족인데요. 지금 이 집 보러 오신 거 맞죠? 네, 맞아요. 근데 여기 살던 사람이 이틀 전에 이사 갔어요. 집주인한테 듣기론 남편 잃고 급히 떠나게 됐으니 전세 보증금을 빼달라고 요청했다더라고요. 다행히 집주인 사정이 돼서 다른 세입자 들어오기 전에 보증금을 마련해서 집을 빼줄 수 있었나 봐요. 근데 가족이라면서 이사 간 걸 모르셨어요? 네? 저희 형수님이 이사를 가셨다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형수님은 전셋집을 빼고 그 사이에 사라졌던 거예요. 당황한 우린 형수님에게 계속 전화를 걸었어요. 의지할 곳이라곤 형밖에 없던 형수님이 혹시 나쁜 마음이라도 먹었을까봐 무서웠죠.
처음엔 전화를 받지 않던 형수님은 제가 10통째 전화를 걸자 드디어 전화를 받으시더군요. 형수님, 저희 지금 형수님 집 앞인데 형수님 전세 보증금 빼서 이사 가셨다면서요. 갑자기 말도 없이 이러시면 어떡해요. 너무 놀랐잖아요. 이사는 갑자기 왜 가셨어요? 어디로 가신 거예요? 지금 저희가 그쪽으로 바로 갈게요. 아니요. 어딘지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서방님. 저 일부러 시댁 식구들 아무도 모르게 떠난 거예요. 그래서 회사도 그만둔 거고요. 저한테 우리 남편은 세상을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남편의 가족한테도 잘하고 싶었고, 어머니께도 인정받고 싶어서 최선을 다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젠 다 끝났어요. 이젠 남편도 없는데 남편 잡아먹은 여자 소리 들어가면서까지 수모당하며 살고 싶지 않아요. 형수님, 설마 이상한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니죠? 저희 어머니 안 보고 사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형수님, 다른 가족도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랑 집사람만 보고 살면서 가끔씩이라도 의지하세요. 네? 이상한 생각 안 해요. 그럼 하늘로 먼저 간 남편이 얼마나 슬퍼하겠어요. 그러니까 믿으셔도 돼요. 그런데 서방님, 저 이제 시댁 식구 누구도 보고 싶지 않아요. 서방님하고 동서 좋은 사람인 거 잘 알지만 두 사람을 보면 어머님이 절 남편 잡아먹은 애라고 원망하셨던 게 평생 생각날 것 같아요. 전 저대로 잘 살 테니까 서방님하고 동서도 부디 슬픔 꿋꿋하게 잘 이겨내고 행복하게 사세요. 죄송해요. 그게 형수님과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통화 뒤로 형수님은 저와 아내의 전화를 받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써서 수소문이라도 해볼까 했지만 형수님이 원치 않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 포기했죠. 형수님이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버진 가슴을 치며 한탄하셨어요. 반면 어머니는 굳은 표정으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내버려 둬라. 어차피 우리 집안과 그 앤 인연이 아니었던 거야. 그러니 이런 처참한 결말을 맞이한 거겠지. 상원이가 남긴 약간의 유산도 있고 집 보증금도 빼갔으니 어떻게든 혼자 잘 살아가지 않겠니? 난 그 애가 이렇게 제 발로 떠나준 게 오히려 고맙다. 난 정말이지 평생 그 애를 보고 싶지 않아. 어머니, 어쩜 그렇게 잔인하세요? 형수님이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형수님한테는 이제 가족도 누구도 아무도 없다고요. 어머니가 너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괴로움이 너무나도 잘 느껴져 차마 더 이상 어머니께 형수님 이야기를 꺼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아내 또한 형수님의 일로 어머니께 실망하긴 했지만 형이 떠난 후 어머니께 거리를 두진 않았어요. 어머님이 형님한테 모질게 구셨지만 나에겐 잘해주셨잖아. 지금 아주버님 잃고 어머님 아버님 마음이 어떠시겠어. 우선 우리라도 자주 찾아가서 두 분 마음 보듬어드리자. 아내 또한 형수님 못지않게 모질지 못하고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 뒤 우린 부모님을 자주 찾아뵈며 형을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려고 애썼어요. 또한 어머니 앞에서 차마 말은 꺼내지 못했지만 아버지와 저희 부부는 항상 마음속으로 형수님이 어딘가에서 꼭 잘 살고 계시길 바랬죠. 저희 가족이 형의 부재로 인한 고통을 이겨내기까진 참 많은 세월이 필요했습니다. 어머니는 신당에서 손님 받는 일도 그만두셨어요. 내 자식 앞날도 못 내다보는 사람이 다른 사람 앞날은 어떻게 점쳐주겠니? 난 자격이 없다. 그저 앞으로는 신령님만 잘 모시고 기도드리며 살련다. 저와 아내는 형을 보낸 지 3년 뒤 다른 집으로 이사하며 작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도 어머니와 아버지는 저희 아들을 보며 많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너희라도 자식이나마 순풍순풍 낳아서 다행이구나. 우리 상원인 자기 분신도 못 낳아놓고 떠났는데 그 착한 애한테 세상에 왜 이렇게 모질게 굴었단 말이냐.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정말 맞더군요. 물론 가족을 잃은 슬픔은 조금씩 무뎌지긴 할지언정 흐려지진 않았어요. 그래도 시간이 흐르니
부모님은 어느덧 손주들 재롱을 보며 웃기도 하실 수 있게 됐죠. 그렇게 형을 보낸 지 어느덧 12해가 흐른 해 명절날이었습니다. 그해 저와 아내는 아이들과 함께 명절 연휴 내내 저희 부모님 댁에서 머물 예정이었어요. 장인 장모님께서 아내 오빠인 형님 가족과 명절 내내 국내 여행을 떠난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명절 당일 차례를 지낸 뒤 다 같이 아침을 먹고 막 치웠던 시간에 누군가 부모님 집 초인종을 누르더군요. 아침부터 누구지? 제가 나가볼게요. 누구세요? 저는 현관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가 대문을 열어젖혔습니다. 그리고 대문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본 순간 너무 놀라 숨이 턱 막히고 말았어요. 형, 형수님? 서방님, 역시 여기 계셨네요. 잘 지내셨어요? 그 사람은 바로 12년 전 홀연히 사라졌던 형수님이었거든요. 그 세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형수님은 거의 뼈만 남은 듯 말라있더군요. 두 눈 아래는 병든 환자처럼 휑하니 꺼져 있었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 형수님의 한쪽 손에 들린 커다란 진가방 뒤로 웬 남자애가 머리를 빼꼼 내밀고 있지 않겠어요? 저는 형수님 뒤에 숨어 얼굴이 잘 보이지 않던 그 남자애를 보며 물었어요. 형수님, 잘 지내셨어요? 어디서 어떻게 지내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애는 누구예요? 우선 들어가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안에 가족들 다 있나요? 아, 네, 들어오세요. 어머니, 아버지, 저 형수님이 오셨어요. 뭐? 그 애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저는 집안을 향해 형수님이 오셨다고 말했습니다. 제 말에 놀란 가족들은 마당으로 달려나왔어요. 그리고 그중 가장 앞장서서 달려나온 사람은 딱딱하게 굳은 표정의 어머니셨죠. 저는 지금에 와서 또 어머니가 형수님께 모진 소리를 할까봐 걱정됐어요. 역시나 어머니는 형수님을 향해 호통을 치시더군요. 그렇게 떠나버릴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여긴 왜 왔냐? 어? 왜? 우리 아들 목숨 빼앗고 아직도 우리 집에서 빼앗아 갈 게 남았어? 근데 저 애는 또 뭐야? 너 그 사이에 다른 놈의 애까지 만들었니? 아주 잘 됐구나. 그럼 그 놈이랑 알콩달콩 잘 살 것이지. 대체 여긴 왜 와서 사람 속을 또 뒤집어 놔? 얼른 여기서 나가. 아니에요, 어머님. 이 애는 어머님 큰아들, 제 남편 애예요. 저 우리 아들 서방님께 맡기려고 찾아온 거예요. 서방님이 전에 살던 집에 가봤는데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민 끝에 명절엔 서방님이 여기 와 계실 것 같아서 와봤어요. 어머님 뵙기 무서운 마음 꾹 참고서요. 뭐? 우리 아들 자식이라고? 하늘로 간 우리 아들 자식을 네가 어떻게 낳아? 그리고 어머니의 호통에 이어진 형수님의 말에 모두들 경악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형수님의 말을 못 믿어하면서도 휘둥그레진 눈으로 형수님 옆에 서 있던 아이를 그제야 자세히 보시더군요. 저 또한 그제야 형수님 뒤에서 옆으로 자리를 옮겨 서 있는 그 남자애를 관찰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살펴본 우리는 모두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 이 애는 누가 봐도 우리 형 애가 맞는 것 같아요. 그 애는 저희 형 아이가 확실하다는 생각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애는 어린 시절 형의 얼굴과 정말 똑같이 닮아 있었거든요. 다른 점이 있다면 어린 시절의 형보다 훨씬 깡말랐다는 것뿐이었죠. 어머니는 여전히 떨리는 목소리로 형수님에게 물었어요. 얼굴은 닮았다만 그럼 너 떠날 때 이미 이 애를 품고 있었다는 거야? 네, 저도 처음에 몰랐어요. 남편 보내고 전 원래 살던 고향으로 내려갔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산지 2달 만에 알게 된 거예요. 이미 뱃속에 애가 3개월 가까이 됐었다는 것을요. 근데 왜 우릴 다시 안 찾아왔어? 우리 아들 핏줄을 왜 우리한테서 숨겨 키웠다는 거야? 어머님이 저를 얼마나 미워하고 원망하셨는지 기억 안 나세요? 그런 분한테 제가 남편 애를 가졌다고 찾아가면
의심받고 괴롭힘만 더 받을 것 같았어요. 남의 애인지 어떻게 아냐면서요. 그리고 설사 남편의 애인 걸 제가 증명한다고 한들 찾아오면 제 피가 섞였다면서 어머님이 얘를 미워하실까 봐 무서웠어요. 우리 애만큼은 저 같은 서름 받게 하기 싫어서 그냥 혼자 숨어서 애를 키웠던 거예요. 형수님은 어머니가 무서워서 형의 아이를 가진 걸 알고서도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않았다는군요. 어머니는 여전히 너무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그 아이를 향해 다가가셨어요. 그리곤 그 애의 얼굴을 어루만지며 크느끼듯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아가, 너 이름이 뭐야? 네 아버지 이름은 알아? 저는 박찬별이고요. 아버지 이름은 박상자 헌자예요. 전 아버지를 본 적은 없는데요. 어머니가 항상 아버지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아버지 이름도 아버지가 얼마나 좋은 분인지도 알려주셨고요. 어쩜 이렇게 우리 상원이랑 목소리도 똑같니? 정말 네가 우리 상원이 아들이 맞구나. 맞아. 상원아. 어머닌 제 조카가 분명한 그 아이를 안고 오열하셨습니다. 조카 이름이 아닌 형의 이름을 연신 부르면서요. 조카는 처음 만난 자신의 할머니 품에 안겨 약간 어색하고 겁먹은 듯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그리고 곧이어 아버지 또한 조카를 껴안으며 함께 흐느끼기 시작하셨어요. 저는 그런 세 사람의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형수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곤 무슨 일인지 뼈만 앙상하게 남아있던 형수님을 꼭 안아드리며 함께 울면서 물었어요. 형수님, 대체 저 애랑 둘이 어떤 세월을 살아오신 거예요? 왜 이렇게 마르신 거예요? 네? 그리고 왜 갑자기 저 애를 저한테 맡기려고 하신 거예요? 저도 아이랑 둘이 살아보려고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요.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애가 어릴 땐 너무 잔병치레가 많아서 돈은 버는 것보다 나가는 게 훨씬 많았어요. 그래도 어떻게든 잘 버텼었는데 이번엔 고향 친구가 제게 좋은 투자 사업이 있다고 제안하더라고요. 워낙 어릴 적부터 알던 친구니까 철석같이 믿고 거기에 정말 많은 재산을 투자했거든요. 뭐에 홀린 듯이 대출까지 받아서요. 그런데 그게 전부 다 사기였던 거예요. 형수님은 제 품에서 떨어지며 그동안의 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들어보니 사연만 해도 가슴 아픈데 힘없이 바들바들 떨리는 형수님의 목소리까지 더해지니 자꾸만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형수님의 고향 친구는 형수님에게 사기를 친 후 자기는 모르쇠로 나왔다고 해요. 자신도 피해자라고 말하며 경찰의 수사망을 빠져나갔지만 그 친구는 얼마 뒤 형수님과 다른 피해자들을 피해 어디론가 도망을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일로 전 집도 단칸방으로 옮겨야 했어요. 게다가 설상가상 다니던 직장에서도 잘렸지. 애 엄마라고 쉽게 또 취업시켜주는 곳도 없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러다 겨우 한 공장에 취직했는데 이번엔 집에 화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하필 처음 화재가 일어난 곳이 옆집이라서 저희 집에 있는 물건들 대부분이 불타버렸어요. 물론 애가 안 다친 건 다행이지만 그렇게 우린 거의 길바닥에 나앉게 됐어요. 다행히 집주인에게 보상받아 월세 보증금은 건질 수 있었지만 다른 단칸방으로 이사한 형수님과 조카에게 남은 건 거의 없었다고 해요. 살림이 전부 불탔으니까요. 형수님은 사회복지단체와 지자체에서 도와준 돈에 더해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또 대출을 받게 됐다는군요. 그렇게 갖은 고생을 하며 조카를 키우던 와중 한 달 전 형수님은 더욱 충격적인 불행과 마주하게 됐다고 해요. 암이요? 형수님이 지금 암이시라고요? 네, 그 모진 세월을 제 몸이 견뎌내지 못했었나 봐요. 어쩐지 자꾸 몸이 계속 아프고 살이 빠지더라고요. 그러다 심각성을 느끼고 검사를 받았는데 이미 제 몸은 수술도 살기 위한 치료도 힘든 말기암 상태에 접어들었다고 했어요. 그래도 고통을 줄이기 위해 무슨 수든 써보자고 하는데
애 먹여 살리기도 힘든 판에 어떻게 희망도 없는 제 치료에 돈을 쓰나요? 그래서 제 치료는 진즉에 포기하고 제 삶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도 서방님께 맡기려고 이렇게 찾아온 거고요. 그제야 형수님이 아무리 힘들게 살았다고 해도 왜 이렇게까지 마르게 된 건지 깨달았습니다. 형수님은 이미 시한부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때문에 가뜩이나 아이만 먹이느라 자신은 말라가던 와중 암 때문에 더 빠르게 살이 빠져버린 거죠. 형수님은 그렇게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조카를 제게 부탁하기 위해 찾아왔던 겁니다. 너무 처절했던 형수님의 인생에 하염없이 눈물이 났어요. 아내와 아버지 또한 그런 형수님을 바라보며 펑펑 울었죠. 그리고 가장 놀라웠던 건 조카를 끌어안고 형수님의 이야기를 들었던 어머니의 반응이었습니다. 아이고 이거사, 우리 가족을 벗어났기에 넌 겨우 살아난 건 줄 알았더니 그럼 몹쓸 병을 얻어오면 어쩌니. 내가 네 인생을 구해주려고 우리 상원이 보내기 전까지 얼마나 애를 썼는데 이 딱한 거. 어머닌 갑작스레 절 밀치고 형수님을 끌어안더니 오열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어머니의 말과 행동에 우린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그리고 꺼이꺼이 울며 어머니가 하신 말씀에 형수님은 결국 어린애처럼 목 놓아 울고 말았죠. 저를 구하려고 하셨다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 어머님은 분명 절 미워하셨잖아요. 내가 미운 곳 하나 없는 날 정말 진심으로 미워했겠니? 내가 너희 결혼 전에 말했지. 너랑 상원인 결혼해서는 안 될 인연이라고. 난 우리 아들 신세를 너 때문에 망치게 하기 싫었다. 하지만 상원이가 그렇게 네가 좋다기에 한운 수 없이 결혼을 허락했던 거야. 그 뒤엔 나도 기왕 가족이 된 거 널 자식으로 품어주려고 했다. 하지만 어머님은 여전히 절 미워하셨잖아요. 그런데 그제야 신령님이 나한테 더 무서운 말을 해주시더구나. 너희 둘은 서로 만나면 결국 그 끝은 둘 모두에게 커다란 불행밖에 없을 거라고 말이야. 그래서 내 널 어떻게든 쫓아내보려고 그렇게 모질게 굴었던 거야. 이미 결혼 전 일로 신령님 말씀을 빌려서 둘을 갈라놓으려고 한들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상원이뿐 아니라 이미 너무 상처가 많은 네 인생도 불행해서 끄집어내주고 싶어서. 하지만 그 끝이 결국 상원이의 목숨을 앗아가는 일이었다는 걸 알았더라면 난 진즉 모든 걸 솔직하게 말하고 널 강제로라도 갈라놨을 거야. 사실 우리 상원이 그렇게 보낸 건 알고서도 막지 못한 내 탓이다. 어머닌 두 사람의 결혼 후 형뿐 아니라 형수님의 인생 또한 불행해질 거라는 신의 말씀을 들으셨다는군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봤자 두 사람을 갈라놓지 못할 것 같아 일부러 더욱 모질게 형수님을 괴롭히신 거예요. 어쩐지 그제야 그 선하던 어머니가 유독 형수님에게만 표독스럽게 왜 굴었는지 이해가 가더라고요. 물론 상원이 보내고 나도 사람인지라 널 진심으로 원망한 건 사실이다. 애초에 둘이 만나지만 않았어도 우리 상원이 그렇게 보낼 일은 없었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이고 네가 떠났다는 말에 차라리 안심이 되더구나. 그래, 이제 넌 우리 집안에서 벗어나게 됐으니 넌 우리 상원이처럼 목숨 잃는 불행까진 당하지 않겠다 싶었어. 그런데 결국 넌 이 애를 가져서 끝내 상원이와 인연에서 벗어나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런 몹쓸 병을 얻은 게야.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널 옆에 두고 고생이라도 덜 시키면서 살게 할 걸 그랬다. 이게 다 내가 어리석었던 탓이야. 어머님, 그럼 저 그동안 진심으로 미워한 게 아니셨던 거예요? 전 평생 어머니께 제가 미움받는 줄로만 알았어요. 아니다, 아니야. 하지만 끝내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난 널 쫓아내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을
차라리 널 사랑하는 데 쏟아부었어야 했던 거야. 너 떠나보낸 후로 매일 신당에서 네 행복을 위해 기도할 게 아니라 내 손으로 널 행복하게 만들어줬어야 했어. 그걸 이 못난 늙은이가 이제야 깨달아 버렸구나. 미안하다 얘야. 그동안 한 번도 어머니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았던 진실에 모두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특히 형수님은 처음으로 알게 된 어머니의 따뜻한 진심과 사과에 정말 어린애처럼 울음을 거의 토해내셨죠. 나쁜 사람은 하나도 없는 우리 가족이었건만 어쩌다 우리가 이런 끝에 다다르게 된 건지 참 가슴 아프더라고요. 가긴 어딜 간단 말이냐? 이미 월세방도 다 빼고 여기로 찾아온 거라면서. 그냥 고시원에라도 가려고. 거기서 쓸쓸하게 혼자 생을 마감하려고 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말거라. 내 너에게 그만큼 더 큰 죄를 지을 수는 없어. 맞아요, 형수님. 가족이 이렇게 버젓이 있는데 고시원이라뇨. 말도 안 돼요. 그날 형수님은 조카만 우리에게 맡기고 자신은 홀로 고시원 방을 구해 마지막 여생을 보내려고 했다는군요. 어머니를 필두로 우린 모두 그런 형수님을 필사적으로 붙잡았어요. 결국 형수님은 우리와 함께 그곳에서 하룻밤을 보낸 후 다음날 조카와 함께 저희 집으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요즘 밥도 잘 못 삼킨다고? 에휴, 젊은 것이 왜 이렇게 팔자가 박복하노. 기다려봐라. 내 금방 죽이라도 써오마. 아유, 앉아있어. 환자가 어디 주방에 들어오려고 그래. 어머닌 장기 기능이 떨어져 밥 먹기도 힘들어하는 형수님에게 미음에 가까운 죽을 끓여주셨습니다. 그리곤 밥을 먹는 형수님을 보며 눈물 한 방울, 낯선 가족들 눈치를 보며 밥을 떠먹던 조카를 보며 또 눈물 한 방울을 흘리셨죠. 이 죄를 자신이 어떻게 다 갚냐며 자신을 죄인이라고 칭하면서요.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이 왜 죄인이세요? 사실은 좋은 마음으로 그러셨다는 거 이젠 우리가 다 아는데요. 그리고 어머님, 저도 처음엔 어머님을 원망했었는데요. 제가 애를 낳아보니까 정말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못할 것이 없겠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 남편을 위해서 절 어머님이 정말 반대하셨다고 해도 이해할 수 있겠지 뭐예요. 그래서 전 여기 오기 전에 이미 어머님에 대한 원망은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미안해하지 마세요. 천사 같은 형수님의 말을 듣는데 어쩜 사람이 저렇게 착할 수 있나 싶더라고요. 그런 분이었으니 어머니도 미처 형수님을 더 일찍 찾지 않았던 저희 부부와 아버지도 형수님에게 더더욱 미안해진 거겠죠. 다음날 저와 아내는 형수님과 조카를 저희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고맙게도 저희 두 아들은 또래인 조카를 살갑게 보살펴 주더라고요. 여기 비싼 곳일 텐데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 내 마음 같아선 내 전 재산을 주더라도 더 좋은 곳에 보내주고 싶다.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거라. 혹시나 싶어 우린 형수님을 대학병원에서 한 번 더 검사시켰습니다. 하지만 절망적이게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죠. 그 뒤 어머니와 아버진 저희가 알아본 좋은 호스피스 병원에 형수님을 직접 입원시키셨어요. 마지막이라도 아무 걱정 없이 형수님이 치료를 잘 받으며 여생을 보내길 바라는 마음으로요. 저와 아내는 조카를 데리고 거의 매일같이 형수님의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 또한 거의 매주 주말마다 서울로 올라와 형수님을 만나셨어요. 오늘 몸은 좀 어떠냐, 은주야? 괜찮아요, 어머님. 그런데 큰애야 아니면 찬별이 엄마 말고 제 이름으로 불리는 게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일하던 공장에선 절 아예 아줌마라고만 불렀었거든요. 어머님이 그렇게 불러주시니까 꼭 제 진짜 엄마처럼 느껴지기도 하고요. 감사해요, 어머님. 고작 이름 불러주는 게 뭐가 고마운 일이라고. 그깟 이름 내가 100번은 더 불러주마. 그러니까 얼른 낫기만 해. 어머닌 언제 모질게 굴었냐는 듯
형수님에게 더없이 다정한 어머니의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바보같이 착했던 형수님은 모질었던 시절은 전부 잊고 그런 어머니께 마냥 고마워하셨죠. 엄마, 이제 좋은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엄마 병도 나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아들. 근데 참별아, 혹시 아주 혹시라도 엄마가 아빠 곁으로 가거든. 앞으로는 작은 아빠랑 엄마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말씀 잘 들어야 돼. 알았지? 그래도 엄마는 안심이야. 엄마가 없어도 이제 우리 참별이 곁엔 이렇게 좋은 가족들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12살이었던 조칸 이미 형수님의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더군요. 하긴 이미 알 건 다 아는 나이였고 우리의 대화 또한 옆에서 전부 들었으니까요. 때문에 조카는 애써 밝게 얘기하던 형수님 앞에서 슬픈 표정으로 눈물만 흘리더라고요. 모두가 기적을 바랐건만 예상보다 더 잘 버텨주던 형수님은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한 지 7개월 만에 결국 형의 곁으로 떠나셨어요. 잘 가거라 은주야. 하늘에 가서 그토록 그리워했던 네 부모님도 만나고 우리 상원이도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렴. 내가 너에게 지은 죄는 내 몇 번의 생을 반복하더라도 꼭 널 찾아가 모두 갚으마. 참으로 미안했다. 어머닌 형이 떠났던 때처럼 형수님의 장례식장에서 오래오래 흐느끼셨습니다. 저와 아내는 평생 우리 자식으로 품기로 다짐한 조카를 안고 눈물을 흘리며 형수님의 안녕을 빌어드렸죠. 부디 너무 잔인한 삶을 살다 간 형수님이 하늘에서라도 행복하길 말입니다. 그게 벌써 2해 전의 일이네요. 지금 조카는 슬픔을 씩씩하게 이겨내고 저희 아이들과 잘 어울리며 밝게 자라고 있어요. 어머니와 아버진 아직도 조카를 보면 미어지는 마음에 눈물을 흘리곤 하세요. 특히 어머닌 조카에게 항상 미안해 하시는데 형과 형수님을 닮아 너무 착한 조카는 모든 가정사를 알고 있지만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는다고 말하곤 하죠. 엄마가요, 처음엔 할머니가 너무 미우셨대요. 하지만 할머니가 아니었으면 애초에 아버지를 만나지도 못했을 거고 그랬으면 저도 만나지 못했을 테니 나중엔 할머니께 고마웠대요. 엄만 할머니를 이해한다고 하셨고 마지막엔 할머니랑 가족들 덕에 마음 편히 눈을 감을 수 있다고 웃으면서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할머니 원망 안 해요. 지금도 어머닌 신당에서 매일 형과 형수님을 위해 기도드리고 계십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부디 너무 이르게 하늘이 데려간 두 천사, 형과 형수님을 이젠 편안히 쉴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지금처럼 조카를 두 아들과 절대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우리 아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잘 키울 생각이에요. 그것이 더 일찍 형수님을 찾아 나서지 않은 일에 대한 속죄이기도 하고 또 형의 동생으로서 당연한 도리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제게 가장 고마운 한 사람, 이 모든 일을 이해하고 조카에게 엄마가 되어주기로 한 아내에게 항상 감사하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저희 어머니는 여전히 스스로를 많이 자책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형과 형수님이 너무 짧았던 생을 그래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거라면서요. 가슴 아프지만 차마 아니라고 어머니의 말을 부정할 수도 없어 전 어머니를 그저 꼭 안아드리곤 해요. 형과 형수님을 위했던 어머니의 마음만은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 말이죠. 이토록 아무리 좋은 마음이라도 다가오지도 않을 미래를 예상하고 단정짓는 건 정말 조심해야 하는 일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께선 저희 어머니처럼 섣부른 판단과 실수로 자신과 타인의 현재를 불행하게 만들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다가올 미래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모든 걸 보고 듣고 느끼며 생생히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니까요. 마지막으로 부디 하늘로 간 저희 형수님이 무사히 형을 만났길, 그래서 그곳에서나마 행복해 하시고 있길 바라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네요. 저 또한 형수님과 형의 행복을 빌며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